할머니, 저런 배신자랑 왜 같이 다녀요? 전 세계 물류시장을 손에 쥔 안나 회장 앞에서 달동네 소녀가 던진 한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녀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면 속마음과 앞날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였죠. 안나 회장의 차가운 눈동자가 소녀를 향했습니다. 네 말이 맞으면 20억을 주마. 하지만 틀릴 경우 네 오빠가 해고당하는 것만으로 끝나진 않을 거다. 소녀의 말은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끝자락, 해가 가장 먼저 닿지만 가장 늦게까지 온기가 머물지 못하는 가파른 달동네가 있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200개의 시멘트 계단을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올라가야 겨우 닿는 그곳. 낡은 단칸방에는 세상에 오직 둘뿐인 남매가 살고 있었죠. 18살의 성실한 청년 민재와 그의 하나뿐인 보물, 10살 소녀 민서였습니다. 민재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잠든 여동생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것이 그의 하루 시작이었어요.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수년이 흘렀지만 민재는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동생 민서가 배고프지 않게 남들 하는 만큼은 공부하며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민재의 유일한 꿈이었으니까요. 민재는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루멘그룹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챙겨 입고 낡은 헬멧을 손에 든 민재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타는 오토바이는 단순히 짐을 옮기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동생 민서의 꿈을 실어나르는 희망의 이동수단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박스를 등에 지고 가파른 비탈길을 오를 때면 민재의 무릎은 시큰거리고 어깨는 빠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자신을 보며 배시시 웃는 민서의 얼굴만 보면 그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죠. 시동을 걸자 털털거리는 엔진 소리가 적막한 달동네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민재는 경기도에 있는 거대한 물류센터까지 1시간을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천 개의 상자를 분류하고 다시 오토바이에 실어 골목골목을 누비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한겨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고 가만히 서 있어도 손발이 꽁꽁 어는 그런 날이었죠. 민재는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배달 때문에 몹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정신없이 짐을 챙기던 민재는 그만 평소에 꼭 챙기던 점심 도시락을 책상 위에 두고 집을 나서고 말았습니다. 민서가 오빠를 위해 정성껏 싸둔 소중한 도시락이었는데 말입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민서는 텅 빈 오빠의 자리를 보며 빙긋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는 오빠가 집을 비운 사이 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관상책을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글자보다 그림이 더 많은 그 책을 보며 민서는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몰래 관찰하곤 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코끝이 둥근히 마음이 넉넉하겠구나. 저 아주머니는 눈매가 날카로우니 오늘 조심해야겠다. 어린 소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만 가지 인생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서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속과 앞날을 꿰뚫어보는 관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우리 민서 눈은 보물이다. 사람 얼굴에 다 적혀 있으니 그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민서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자라온 아이였습니다. 할머니의 관상책을 덮고 집 청소를 위해 일어난 민서는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노란 보자기를 발견하고는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차, 오빠가 도시락을 두고 갔네. 민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는 밖에서 밥 사 먹을 돈 아껴서 자기 학원비 보태주는 사람인데
점심도 굶고 한겨울 추위에서 일할 오빠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죠. 민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0살 꼬마가 가기엔 너무나 먼 길이었지만 민서는 야무지게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도시락 꾸러미를 가슴에 꼭 안고 민서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달동네에서 내려와 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며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히터조차 따뜻하지 않은 낡은 버스 안에서 민서는 추위에 언손을 호호 불면서도 도시락 주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며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저기 앉은 아저씨는 오늘 좋은 소식을 듣겠네. 저기 아주머니는 집에 가스 불 조심하셔야겠다. 민서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의 운명이 한편의 그림처럼 지나갔습니다. 경기도의 거대한 물류센터 근처에 도착하자 민서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건물들과 수백 대의 커다란 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모습은 달동네 소녀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아스팔트 위에는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서의 작은 운동화로는 한 걸음 떼기도 힘든 추위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루멘 물류센터 정문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검은색 코트를 입고 귀에 이어폰을 낀 덩치 큰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반짝이는 비싼 차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길 양옆에 서 있었죠. 민서는 그 삼엄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 만도 했지만 오직 오빠에게 밥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인파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가장 크고 화려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센터 광장에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고 차 문이 열리며 한 백발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서양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기업 루멘그룹을 이끄는 안나 회장이었죠. 안나 회장은 차갑고 냉철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그녀는 데이터와 수치만 믿는 철저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의 물류 현장을 직접 살피러 온 것이었죠. 그녀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있는 최 상무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도시락을 들고 오빠 민재를 찾기 위해 까치발을 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소음과 인파 때문에 오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민재 오빠. 민서가 목청껏 불러보았지만 작은 아이의 목소리는 거대한 기계 소리와 웅성거림에 묻혀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나 회장 일행이 민서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사장과 고위 간부들이 그 뒤를 따르며 앞길을 트기 시작했죠. 보안 요원들이 길가에 서 있던 민서를 거칠게 밀어내려 했습니다. 꼬마야, 위험하니까 저리 비켜. 하지만 민서는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안나 회장 곁에 선 최 상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의 눈에 최 상무의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얇게 비틀린 입술 끝, 그리고 눈썹 끝이 툭 끊어진 그 흉측한 형상.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가장 경계해야 할 배신의 상이었습니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주변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세계적인 회장의 앞길을 막아선 꼬마 아이를 보며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안나 회장 역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동자와 맑은 소녀의 눈동자가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서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서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물류센터에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왜 저런 배신자랑 같이 다녀요? 저 아저씨는 입술 끝이 칼날처럼 얇고 눈썹 끝이 뚝 끊겨서 조만간 할머니 뒤통수 치고 도망갈 관상인데. 그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있던 광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조차 잊게 만드는 서늘한 일침이었죠. 안나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조원의 재산을 굴리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녀였지만 한국의 낯선 물류센터에서 10살짜리 꼬마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나 회장의 차가운 눈동자가 민서를 향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지사장과 수행원들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안나 회장은 살아생전 부모님이 줄곧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린 안나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담긴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안나였기에 민서의 당돌한 외침이 그저 어린아이의 장난으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눈은 여전히 안나 회장 옆에 선 최상무를 향해 있었습니다. 민서의 지목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 최상무의 속마음은 시커먼 숫덩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이미 루멘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거액의 뒷돈을 챙길 완벽한 각본을 짜두었죠. 꼬마 민서의 외침은 그 각본의 첫 페이지를 찢어버린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 거들먹거리며 기사들을 무시하던 최상무가 10살 아이의 말 한마디에 사색이 되어 떠는 모습은 그 자체로 현장의 기사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의 눈이 정말 신통방통하구나. 어쩌면 저 높은 분의 가면에 가려진 진짜 얼굴을 본 것일지도 몰라. 최상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감히? 보안 요원들 뭐하고 있어? 당장 저거 끌어내지 않고. 최상무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지목한 자신의 얼굴 특징들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일까요?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스쳤습니다. 민서는 최상무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나 회장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줌마, 저 아저씨 인중 비뚤어진 거 안 보여요?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인중이 저렇게 뒤틀린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눈썹 끝이 뚝 끊긴 것도 제 복을 자기가 걷어차고 남의 복까지 뺏어갈 팔자라는 증거예요. 민서의 관상평가는 매서웠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입술이 칼날처럼 얇은 사람은 정이 없고 이익에 따라 금세 배신할 상이며 눈썹이 끊어진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이 박하고 배반할 기운이 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인중이 비뚤어진 것은 마음씨가 바르지 못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청년 하나가 헬멧을 내던지며 달려왔습니다. 바로 민서의 오빠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광장 한가운데서 회장님과 대치하고 있는 동생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달려와 안나 회장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너무 어려서 처음 온 곳이라 정신이 없어서 실언을 한 것이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민재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빌었습니다. 민재의 손등은 추위와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거칠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직장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 민서와 달동네 단칸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동생의 입을 막으며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오빠의 손을 뿌리치며 안나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오빠, 나 실언한 거 아니야. 할머니, 저 아저씨는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공들여 쌓은 탑을 저 아저씨가 한꺼번에 무너뜨릴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10살 아이답지 않은 엄중함과 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조용히 민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상무는 계속해서 보안 요원들을 재촉하며 소란을 피웠고 지사장은 민재를 당장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안나 회장은 손을 들어 그들을 모두 제지했습니다. 광장은 다시 고요해졌고 오직 차가운 바람소리만이 휑하니 울려 퍼졌습니다. 안나 회장은 민서의 맑은 눈망울에서 깊은 진실함을 읽어냈습니다. 안나 회장은 천천히 몸을 숙여 민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꼬마야, 너는 네가 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고 있니? 안나 회장의 질문에 민서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람 얼굴은 속일 수 없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지금 큰 도둑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꼴인데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안나 회장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데이터와 수치만 믿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 아이의 단호한 태도와 구체적인 관상 분석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작은 의구심을 건드렸습니다. 사실 안나 회장도 최근 최 상무가 보고하는 내용들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던 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상무는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민재는 동생을 품에 안은 채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민서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차가운 총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민재와 당당한 민서를 번갈아 본 뒤 최 상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상무는 회장의 시선을 피하며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안나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민서가 지적했던 얇은 입술과 끊어진 눈썹이 그녀의 눈에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나 회장은 수행원들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시찰 일정은 여기까지 한다. 저 아이와 그 오빠를 따로 조용한 곳으로 안내해라. 민서는 오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거친 배다리로 굳은 살이 박힌 오빠의 손을 잡으며 민서는 안나 회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안나 회장의 지시에 따라 건장한 경호원들이 민재와 민서, 남매를 물류센터 꼭대기층에 있는 VIP 전용 접견실로 안내했습니다. 한겨울에 칼바람이 몰아치던 광장과는 달리 접견실 안은 히터 바람이 따뜻하다 못해 후끈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죠. 사방이 통유리로 된 그곳에 서니 경기도 일대의 드넓은 물류 단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평생 달동네 단칸방에서만 살아온 남매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커다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탁자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홍차 잔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여전히 추위에 빨갛게 언 얼굴로 낡은 패딩 유니폼을 입은 민재와 노란 도시락 보자기 꾸러미를 가슴에 꼭 안은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최 상무는 회장의 옆에 서서 여전히 도끼 어린 눈으로 남매를 노려보고 있었죠.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최 상무였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밑바닥 인생들의 헛소리에 시간을 뺏기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놈은 당장 해고하고 아이는 경찰에 넘겨본 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감히 루멘그룹의 위신을 깎아내리다니요. 최 상무의 목소리는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최 상무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상무,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데이터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눈은 수치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를 말하고 있군요. 안나 회장의 차분하면서도 묵직한 목소리에 최 상무는 흠칫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라고 했니? 너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배신자라고 확신하는 모양이구나.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줌마. 저 아저씨 인중 비뚤어진 거 안 보여요?
저건 속마음이 꼬여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증거예요. 인중이 뒤틀린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민서는 최 상무의 비뚤어진 인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인중은 사람의 성품과 수명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것이 바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신의가 없고 남을 속이는데 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민서는 할머니께 배운 관상의 이치를 어른들 앞에서 당당히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너 이 자식 명예훼손으로 잡혀가고 싶어. 최 상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린 채로 민서를 향해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만하게 최 상무. 자네는 잠시 나가 있게. 하지만 나가 있게. 안나 회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소리로 최 상무를 내보냈습니다. 안나 회장은 무거운 침묵 끝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거대한 물류센터 전용 창고들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루멘그룹이 전 세계 고객들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보안 시스템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다. 수조 원의 가치가 달린 우리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일이지. 그 일을 너가 의심하는 저 사람이 모두 주도하고 있단다. 회장은 다시 몸을 돌려 남매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미소였습니다. 좋다 꼬마야, 네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내기를 하나 하자. 안나 회장의 입에서 나온 내기라는 단어에 민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네 말대로 저 사람이 정말 배신자이고 내일 있을 계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너희 남매에게 20억 원을 주마. 우리 그룹의 거대한 위기를 막아준 대가로 충분히 줄 수 있는 금액이지. 20억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에 민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달동네 단칸방 수백 칸을 사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안나 회장의 목소리는 곧바로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 말이 틀리고 내일 계약이 아무 문제 없이 성사된다면 네 오빠는 오늘부로 루멘그룹에서 영구해고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글로벌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거야. 감히 나를 기만하고 우리 회사를 모욕한 죄를 물어서 말이지. 민재는 안나 회장의 가혹한 조건에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은 달동네 남매에게는 우주의 숫자만큼이나 멀고 비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 그보다 무거웠던 것은 해고라는 단어였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 유일한 생계 수단인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것과 같았죠. 민재의 손은 추위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제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민재는 다시 바닥에 엎드려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겨우 얻은 소중한 직장이었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사람답게 살아보려던 꿈이 이대로 무너질까봐 눈앞이 캄캄해졌죠. 하지만 민서는 달랐습니다. 민서는 오빠의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서가 오빠의 손을 꼭 쥐며 전해준 온기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마법이었습니다. 민서의 눈에는 공포가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을 말하는 아이 특유의 단단한 확신만이 가득했죠. 거친 배달일로 굳은 살이 박인 오빠의 손을 잡으며 민서는 안나 회장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약속하신 거예요. 대신 우리 오빠 해고한다는 말은 꼭 취소하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말이 맞을 거니까요. 10살 소녀 민서의 당찬 선언에 안나 회장은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백만장자 회장과 달동네 꼬마 소녀의 기상천외한 내기가 글로벌 기업 본부 한복판에서 성립된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명령으로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상무는 무슨 말이 오가는지 알 길이 없어 그저 초조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말대로 그의 눈썹 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가슴에 품고 있던 도시락 보자기 주머니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빠, 밥 먹어. 오빠가 이 밥 먹고 힘내야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민서의 말에 민재는 눈물을 훔치며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VIP 접견실에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안나 회장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오후 안나 회장은 모든 개인 일정을 보류하고 본사 보안팀을 비밀리에 소집했습니다. 민서가 지적했던 최 상무의 관상과 그의 최근 행적들을 하나하나 대조해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안나 회장이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으로는 경기도의 드넓은 들판 위로 붉은 노을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 장엄한 풍경에 잠시 마음을 뺏겼겠지만 지금 안나 회장의 머릿속은 오직 10살 꼬마 민서가 던진 서슬 퍼런 경고로 가득 차 있었죠. 책상 위에는 최 상무가 지난 몇 달간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했다는 글로벌 고객정보 통합 시스템의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조 원의 가치가 달린 루멘그룹의 100년 대계를 결정지을 계약서도 그 옆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고요. 안나 회장은 보고서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최 상무는 그녀가 가장 아끼던 부하였습니다. 15년 전 보잘것없는 말단 직원이었던 그를 발탁해 지금의 자리에 앉힌 것도 바로 안나 회장 자신이었죠. 하지만 민서의 그 맑고도 차가운 눈동자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입술 끝이 칼날처럼 얇고 눈썹 끝이 뚝 끊겼다던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안나 회장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비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최 상무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외부의 정보. 보안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센터로 오세요.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야 합니다. 안나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앞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나 회장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명의 전문가가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안나 회장이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이른바 화이트 해커들이었죠. 안나 회장은 최 상무가 주도했던 보안 시스템의 모든 설계도와 코드를 그들에게 내놓았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 전까지 이 시스템 안에 숨겨진 구멍이 없는지, 누군가 몰래 뒷문을 만들어두지는 않았는지 샅샅이 뒤져보세요. 안나 회장의 지시에 전문가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집무실 안에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가들의 표정은 점점 어둡게 변해갔죠. 안나 회장은 그들의 옆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홍차잔을 쥔 채 숨을 죽였습니다. 화이트 해커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출 때마다 모니터에는 최 상무가 숨겨놓은 검은 욕망이 하나둘씩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루멘그룹의 모든 물류망을 마비시키고 그 혼란을 틈타 핵심 특허를 해외로 유출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죠. 안나 회장은 차갑게 식어버린 집무실 바닥을 걸으며 자신이 믿었던 15년의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최 상무가 내밀었던 친절한 미소, 헌신적인 보고서, 그 모든 것이 한낱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안나는 진저리를 쳤습니다. 민서의 말대로 최 상무의 얼굴에 적힌 배신의 상은 데이터가 주지 못한 가장 정확한 경고였습니다. 안나는 이제 더 이상 수치만 믿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한 자신의 오만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진 시각, 전문가 중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정말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가리킨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내일 오전 회장님이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하고 시스템이 전 세계 서버와 연결되는 순간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정체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되자마자 루멘그룹이 보유한 3천만 명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그들의 은밀한 구매 패턴까지 모든 정보가 해외의 특정 서버로 실시간 유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마치 겉은 화려하고 튼튼해 보이는 쌀독인데 바닥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 놓아 쌀을 채우는 족족 쥐들이 사는 굴로 빠져나가게 만든 꼴이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민서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일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루멘그룹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이고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수조 원대의 소송을 당해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을 것이 뻔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바이러스를 심은 사람의 디지털 지문이었습니다. 그 코드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최 상무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암호키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최 상무 자니가 정말. 안나 회장은 허탈함의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배신이라는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서의 말대로 그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나 회장의 눈앞에 억울하게 무릎을 꿇고 있던 민재와 당당하게 회장의 눈을 응시하던 10살 소녀 민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정체를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계약식을 무기한 연기하세요. 그리고 보안 시스템 전면 재검토를 공표합니다. 집무실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최 상무가 승진의 꿈에 부풀어 서류를 챙기고 있었겠지만 안나 회장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민서의 도시락 보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박한 노란 보자기가 그 어떤 첨단 보안 시스템보다 더 확실하게 루멘그룹을 구한 것이었죠. 이튿날 아침 루멘그룹 물류센터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던 대규모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소식에 주가는 요동쳤고 간부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최 상무는 사색이 되어 안나 회장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회장님은 지금 아무도 만나지 않으십니다라는 경호원의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최 상무의 비뚤어진 인중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예언이 적중한 순간 안나 회장은 비로소 이 모든 판을 뒤집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안나 회장은 민재 남매가 머물고 있는 VIP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안나 회장은 남매가 머물고 있던 VIP 접견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그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 대신 기적처럼 회사를 구한 아이에 대한 경외심과 미안함이 가득 차 있었죠. 소파 끝에 걸터앉아 오빠 민재가 까준 귤을 오물거리던 민서는 안나 회장이 들어오자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티 없이 맑은 미소를 보는 순간 안나 회장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자신도 갖지 못한 평온함이 그 작은 아이의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나 회장은 민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자네들이 내 회사를, 아니 내 인생을 구했네. 정말 고맙네.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에 민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나 회장은 이 신비로운 아이와 성실한 청년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데이터나 서류가 아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곳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죠. 민서야, 할머니가 너희 집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괜찮겠니? 안나 회장의 돌발 제안에 민재는 당황했지만 민서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가파르고 좁은데 할머니 힘들지 않겠어요? 안나 회장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어릴 적엔 높은 곳에서 살았단다. 걱정하지 마렴. 안나 회장은 화려한 전용 리무진 대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택시 한 대를 불렀습니다. 최 상무의 눈을 피해 남매와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였죠. 택시는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한참을 달려 서울 변두리의 가파른 언덕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부터는 차가 올라갈 수 없는 좁고 험한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구두를 신은 채 낡은 시멘트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폐가 시리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안나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단 옆 옹기종기 붙은 집들 사이로 들려오는 사람 사는 소리,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들이 흔들리는 모습에서 묘한 향수를 느꼈습니다. 60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그녀에게 이 낡은 동네는 잊고 지냈던 삶의 원형을 보여주는 듯했죠. 마침내 200개가 넘는 계단을 다 올랐을 때 남매가 사는 작은 단칸방이 나타났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선 안나 회장은 그만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때문이었죠. 민재가 아침에 끓여놓고 간 찌개가 냄비 안에서 식어 있었지만 그 냄새만큼은 안나 회장의 코끝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억만장자인 그녀가 허리를 반쯤 접어야 겨우 들어설 수 있는 낮은 천장과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안나 회장은 그곳에서 말로 다 못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안나 회장은 푸른 눈의 서양인이었지만 한국의 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천애고아로 외롭게 떠돌던 자신을 입양하여 친딸처럼 키워준 양부모님이 바로 한국인 이민자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양부모님은 미국 땅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밤낮으로 고생하면서도 어린 안나를 위해 매일같이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우리 안나 많이 먹고 건강해야 한다. 양어머니의 거친 손길과 구수한 찌개 냄새는 안나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낡은 장판 위에 가만히 앉아 식어버린 찌개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60년 전 미국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양부모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소박한 밥상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잊고 지냈던 양부모님의 가르침, 사람은 성실해야 한다. 남을 속이면 제복을 깎아먹는 법이다라는 그 말씀이 민재와 민서의 모습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다가와 안나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냄새가 할머니 엄마 냄새랑 똑같나 봐요. 할머니 얼굴이 아주 따뜻해졌어요. 민서의 말에 안나 회장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백만장자 회장의 지위도 수조원의 재산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향의 냄새를 맡으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한 명의 딸로 돌아간 것이었죠. 안나 회장은 민선의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가구들, 오빠 민재가 동생을 위해 정성껏 챙겨둔 학용품들을 보며 안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매야말로 자신의 부모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진짜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배신자 최상무의 탐욕스러운 얼굴과는 정반대인 맑고 투명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민서야. 가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살았어. 안나 회장은 민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찌개 냄새가 배 나이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안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 고결한 성실함과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가난하지만 보석 같은 남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배신자 최상무를 완벽하게 도려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칸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달동네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을 감도는 된장찌개의 온기는 안나 회장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용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감돌던 된장찌개의 온기가 조금씩 식어갈 무렵 안나 회장은 단칸방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종이에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부터 눈에 띄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은 시중에서 파는 흔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전지 몇 장을 이어 붙여 만든 오직 민재의 손때와 땀방울로 완성된 수제 물류 지도였습니다. 안나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지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지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경기도 일대의 복잡한 도로망이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빨간색, 파란색 형광펜으로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안나 회장은 돋보기를 꺼내 들고 지도를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물류 기업을 이끄는 그녀의 눈에 이 지도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보물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지도 위에는 오전 8시 정체 심함, 이 골목은 트럭 진입 불가, 오토바이만 가능, 비 올 때 미끄러운 구간 같은 현장의 생생한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재가 그린 지도는 단순한 지리가 아니라 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골목의 신호등이 가장 길게 켜지는지, 어느 집 할머니가 화분을 내놓아 길이 좁아지는지까지 기록된 살아있는 정보였죠. 심지어 루멘그룹 물류센터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뒷길과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농로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안나 회장은 물류 전문가로서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현장의 바이블이었습니다. 최 상무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물류망은 이 지도 앞에서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안나는 민재의 오토바이를 보며 그것이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기사의 말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루멘그룹이 매년 수백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배송 시스템조차 놓치고 있던 현장의 정수들이 이 가난한 청년의 손끝에서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재 군, 이걸 정말 자네 혼자 다 그린 건가? 안나 회장의 물음에 민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배달 일을 하다 보니 1분 1초가 아깝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일찍 일을 마치고 돌아와야 우리 민서랑 저녁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매일 밤 배달 나갔던 길을 떠올리며 기록하다 보니 어느새 벽을 다 채우게 되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지도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 상무는 지금쯤 자신의 바이러스가 들통났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스템을 통한 전산 유출이 막혔다면 그는 분명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복제하여 직접 들고 튈 작정이겠지. 하지만 루멘그룹의 보안 차량들은 덩치가 커서 경기도의 좁은 골목이나 퇴근길 정체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결심한 듯 민재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민재군, 자네는 단순한 배달 기사가 아니네. 자네는 이 땅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고의 물류 전문가야. 지금 우리 회사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수천 명의 보안 요원이 아니라 바로 자네와 자네의 이 오토바이네. 민재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요? 저는 그저 오토바이나 타는 사람일 뿐인데요. 민재의 말에 민서가 곁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할머니 말씀이 맞아. 나도 오빠 얼굴에서 오늘 아주 큰 일을 해낼 영웅의 기운을 봤단 말이야. 민서의 당찬 응원에 민재의 눈빛에도 조금씩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나 회장은 집무실에서 챙겨온 태블릿 PC를 꺼내 민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최 상무는 내일 새벽 모두가 방심한 틈을 타 물류센터 지하 비밀 통로로 빠져나갈 계획인 것 같네. 그곳은 대형 차량은 들어갈 수 없지만 자네의 오토바이라면 충분히 추격할 수 있어. 안나 회장은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국도로 접어들기 전 이 복잡한 골목 안에서 그를 막아야 하네. 자네 할 수 있겠나? 민재는 벽에 붙은 자신의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오갔던 길들이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살아 움직였습니다. 네, 회장님. 이 구역이라면 제가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최 상무가 어느 골목으로 머리를 쓰든 제 손바닥 아닙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강한 책임감과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자네는 현장에서 최 상무를 추격하고 나는 본사 관제실에서 자네에게 실시간 위치를 전송하겠네. 그리고 우리 민서는 할머니 옆에서 저 나쁜 아저씨가 어디로 도망칠지 마음을 읽어주면 되겠구나. 백만장자 회장과 달동네의 배달 기사, 그리고 관상을 보는 꼬마 천재.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 사람의 최상무 포획 작전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집을 나서기 전 민재의 낡은 배달 오토바이를 가만히 살폈습니다. 비록 여기저기 긁히고 낡았지만 엔진 소리만큼은 힘차고 정직했죠. 마치 주인의 성품을 닮은 듯 했습니다. 민재 군, 이 오토바이가 오늘 밤 우리 루멘그룹 3천만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걸세. 안나 회장의 격려에 민재는 헬멧을 굳게 고쳐 썼습니다. 민서는 할머니의 소매를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오빠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배달부니까요. 그리고 할머니 얼굴에 이제 승리의 기운이 가득해요. 민서의 말에 안나 회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물류센터에서 만났을 때의 차가운 철의 여인이 아니라 손녀의 응원을 받는 인자한 할머니의 미소였죠. 안나 회장과 민서는 달동네 가파른 계단을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직접 몰고 경기도 물류센터 외곽의 매복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달동네 단칸방에서 시작된 이 작은 공조는 거대 기업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파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정막만이 감도는 시간이었지만 경기도 루멘그룹 물류센터 지하 주차장 한 구석에서는 불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옆에서 최 상무는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품에는 루멘그룹의 생명줄과도 같은 3천만 고객의 핵심 데이터가 담긴 색 가방이 단단히 들려 있었죠. 바이러스가 들통나 계획이 어긋났음을 직감한 최 상무는 이 장치를 직접 중국 측 연락책에게 넘기고 해외로 도주하려는 마지막 도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 상무는 비뚤어진 인중 위로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안나 회장이 보낸 보안팀 차량들이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매수해둔 관리자를 통해 알아낸 전용 지하 비밀 통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길은 대형 트럭이나 승용차 2대가 지나가기에도 버거운 좁고 굴곡진 통로였지만 한 대의 차량만 지나가기에는 충분한 도주로였죠. 최 상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어리석은 노인네 같으니 이 길까지는 절대 생각 못했겠지. 같은 시각 물류센터 외곽의 어두운 풀숲 사이에서 은은한 불빛 하나가 번쩍였습니다. 낡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 앉아 헬멧의 끈을 조이던 민재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에서는 안나 회장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 군, 최 상무가 지하 3번 출구 쪽 비밀 통로로 빠져나갔네. 그 길은 곧바로 인근 달동네 뒷길과 연결되는 좁은 골목이야. 우리 보안 차량들은 진입할 수가 없네. 자네만 믿겠네. 민재는 안나 회장의 지시에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그 길은 제가 비 오는 날에도 수십 번씩 배달 다니던 길입니다. 반드시 잡겠습니다. 민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털털거리는 투박한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깨웠습니다. 평소 무거운 택배 상자를 가득 싣고 달동네 계단을 오르내리던 그 낡은 오토바이가 이제는 글로벌 기업의 운명을 짊어진 경주마처럼 힘차게 튀어나갔습니다. 최 상무의 차량이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본격적으로 외곽 국도로 접어들려 할 때였습니다. 100m 속으로 밝은 전조등 하나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 상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새벽에 웬 오토바이야? 그는 가속 페달을 더욱 깊게 밟았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오토바이는 마치 자석이라도 붙은 듯 차 뒤 꽁무니에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민재는 바람을 가르며
오토바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얼굴을 때렸지만 민재의 가슴속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밤안개를 가르는 민재의 오토바이는 마치 어둠 속을 나는 한 마리 매와 같았습니다. 최상무의 차량은 좁은 골목에서 연신 벽을 긁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민재는 핸들을 자유자재로 꺾으며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엔진의 굉음은 달동 내에 잠든 공기를 깨웠고 민재의 헬멧 속에는 오직 최상무의 뒷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위험한 내리막길에서도 브레이크 대신 가속을 택했습니다. 지형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도박이었죠. 최상무는 백미러로 다가오는 전조등 불빛을 보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야. 낡은 오토바이가 뿜어내는 매연조차 최상무에게는 숨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상무의 차는 경기도의 복잡한 골목 안에서 덩치를 주체하지 못하고 연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민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벽에 붙여두었던 자신의 지도를 머릿속에 통째로 띄워놓은 듯 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턱이 나타나는지, 어느 골목이 더 빠른 지름길인지 민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본사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안나 회장과 민서의 손에도 땀이 맺혔습니다. 민서는 오빠의 위치를 나타내는 깜빡이는 점을 보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빠가 지금 지름길로 가고 있어요. 저 나쁜 아저씨는 곧 막다른 길을 만날 거예요. 민서의 말대로 최상무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지도로 봤을 때는 뚫려있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공사 적재물 때문에 차 한 대가 지나가기 힘든 좁은 틈만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최상무가 멈칫하며 후진을 하려던 그 찰나 민재의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옆 골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민재는 오토바이를 비스듬히 눕히며 화려한 코너링으로 최상무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끼익! 비명 같은 타이어 마찰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최상무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민재의 오토바이 코앞에서 간신히 멈춰 섰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최상무가 차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 배달쟁이 자식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당장 비켜. 그는 민재를 밀치고 다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헬멧을 벗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상무님, 이 동네 길은 제가 상무님보다 100배는 더 잘 압니다. 제 지도를 무시하신 게 상무님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최상무가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매일 수백 개의 무거운 상자를 나르며 단련된 민재의 몸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민재는 최상무의 팔을 단숨에 꺾어 제압하며 그가 들고 있던 은색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루멘그룹 고객들의 소중한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었죠.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안나 회장이 보낸 보안팀 차량들이 골목 어귀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테러가 완전히 차단된 것을 확인한 최상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비뚤어진 인중에는 공포와 허탈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서가 예언했던 배신자의 최후가 바로 그가 무시했던 가난한 배달 기사의 손에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차에서 내려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을 헐떡이는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재 군, 자니가 정말 큰일을 해냈네. 우리 루멘그룹 3천만 고객의 신뢰를 자니가 지켜냈어. 민재는 회장님의 칭찬에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민서가 회장님이랑 약속한 거니까요. 뒤따라온 민서가 달려와 민재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빠, 진짜 멋있었어. 내가 할머니한테 오빠가 영웅이 될 거라고 했잖아. 안나 회장은 남매의 우애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성공과 탐욕만이 가득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녀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짜 성실함의 힘을 이 젊은 청년과 어린 소녀에게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상무는 경찰차에 올라타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민재와 그의 낡은 오토바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밑바닥 인생의 손에 자신의 모든 야망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그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무가 경찰차에 실려가고 요란했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경기도의 새벽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소의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루멘그룹의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낸 뒤에 찾아온 아주 시원하고도 묵직한 공기였죠. 안나 회장은 먼지 묻은 손으로 소중하게 은색 가방을 품에 아는 민재와 그의 옆에서 오빠의 옷자락을 잡고 서 있는 민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안나 회장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본사 감사팀과 보안팀에 비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최 상무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세요. 그와 공모한 이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회사의 피를 빨아먹었는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찾아내야 합니다. 평소 인자하던 할머니의 모습은 간대없고 세계 경제를 호령하는 여장부의 서슬 퍼런 위엄이 온 골목을 압도했습니다. 몇 시간 뒤 해가 완전히 떠오른 루멘그룹 본사 회장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안나 회장의 지시로 급파된 감사팀은 최 상무의 집무실 액자 뒤 비밀 금고에서 충격적인 문건들을 쏟아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번 데이터 유출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최 상무가 하청 업체들로부터 받아 챙긴 뒷돈의 장부와 루멘그룹 내부에서 그에게 아부하며 함께 비리를 저지른 간부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금고에는 그가 지난 수년간 갈취한 하청 업체들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사들인 유령 회사의 주식들과 해외 은닉 계좌의 명단이 낱낱이 공개되자 루멘그룹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안나 회장은 그 명단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명단에 적힌 이름 중에는 그녀가 직접 능력을 보고 발탁했던 이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이들이 완벽한 인재라고 말했지. 하지만 사람의 됨됨이는 데이터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저 10살 꼬마에게 배웠구먼. 안나 회장은 자책과 동시에 민서의 신비로운 능력에 다시 한번 경탄했습니다. 안나 회장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최 상무에게 아부하며 비리에 가담했던 간부들을 한 줄로 세워 직접 파면장을 던졌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최 상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데이터를 넘기고 중국에서 황제처럼 살 꿈을 꾸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차가운 수갑과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절망뿐이었죠. 최 상무는 민서가 지적했던 자신의 비뚤어진 인중을 거울로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작 그 꼬맹이가 내 운명을 읽었다니. 그는 자신의 야욕이 무너진 것보다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배달 기사와 어린 소녀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이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는 끝까지 민재와 민서를 저주했지만 그 저주는 차가운 철창 안의 벽에 부딪혀 자신에게 돌아올 뿐이었죠. 탐욕으로 세운 모래성은 정의라는 파도 앞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나 회장은 명단에 적힌 모든 간부를 즉시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루멘그룹 창사 이래 가장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본사 로비에는 최 상무의 비리를 비판하고 회사를 구한 익명의 배달 기사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우리 회사가 통째로 넘어갈 뻔했다며? 그 배달부 청년이 오토바이로 막았다는데 정말 대단하다. 사무실로 복귀한 안나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민재의 낡은 헬멧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배신자를 잡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이 보상받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전 임직원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또한 미국에서 입양아로 자라며 양부모님께 배웠던 한국의 정과, 의리를 자신의 기업 경영에 어떻게 녹여낼지
비로소 답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유민재 군과 유민서 양을 위한 공식 포상식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최 상무가 가로챘던 비자금 전액을 회수하여 그것을 종잣돈으로 하는 복지재단 설립안을 가져오세요.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차가운 분노 대신 새로운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달동네 단칸방으로 돌아온 민재와 민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소박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밤샘 추격전으로 녹초가 된 몸이었지만 동생 민서를 위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웠습니다. 민서는 오빠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행복한지 콧노래를 부르며 방을 청소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이 작은 단칸방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민재는 벽에 붙은 자신의 지도를 떼어내어 가만히 말았습니다. 민서야, 이제 이 지도도 역할을 다했나 보다. 민재의 말에 민서가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처럼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이 지도는 오빠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보여주는 훈장이야. 할머니도 오빠의 이 지도를 보고 감동하셨는걸. 민재는 동생의 말에 빙긋 웃으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시각 경찰 조사실에서 최 상무는 공범들의 이름을 하나둘씩 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죽을 수 없다는 비열한 심사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안나 회장이 회사를 청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 상무의 비뚤어진 인중과 끊어진 눈썹이 상징하던 배신의 운명은 그렇게 완벽한 파멸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루멘그룹은 거대한 폭풍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뿌리 깊은 해충들을 모두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이제 비로소 회사가 투명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켜낸 남매가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며 물류센터의 거대한 바퀴가 다시 활기차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의 됨됨이를 귀하게 여기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집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결심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약속한 대로 너희의 그 맑은 눈이 세상을 더 밝게 비출 수 있게 해주마. 최 상무가 체포되고 난 뒤 루멘그룹의 경기도 물류센터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화롭고도 활기찬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밤새 이어진 긴박했던 추격전의 흔적은 아침 이슬과 함께 씻겨 내려갔지만 현장을 누비던 수많은 직원의 입가에는 한 청년 배달 기사의 믿기지 않는 활약상이 끊이지 않고 오르내렸죠. 평소 말수 적고 성실하기만 했던 민재가 오직 오토바이 한 대와 직접 그린 지도만으로 거대 기업의 배신자를 잡아냈다는 소식은 루멘그룹을 넘어 물류업계 전체의 전설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며칠 후 루멘그룹 본사에서는 안나 회장의 특별 지시로 아주 특별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임직원이 모여 있었고 강당 정면에는 루멘의 영웅 유민재 기사공로 치아식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늘 파란색 배송 유니폼만 입던 민재는 이날만큼은 안나 회장이 직접 선물해준 정갈한 양복을 차려입고 어색한 듯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 옆에는 오빠의 손을 꼭 잡은 민서가 예쁜 원피스를 입고 할머니를 향해 배시시 웃고 있었죠. 은빛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빗어넘긴 안나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따뜻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루멘그룹은 그동안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진 데이터와 기술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제가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최첨단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는 우리 직원들의 성실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나 회장의 시선이 민재를 향했습니다. 민재군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에도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다가가기 위해 지도를 그렸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을 지켜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유민재 군을 루멘 물류의 보안 팀장으로 파격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나 회장의 선포에 강당안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23살의 배달 기사가 보안 팀장이 된다는 것은 루멘그룹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보여준 실무 능력과 헌신은 그 어떤 자격증보다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민재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안나 회장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옆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는 민서의 온기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현장에서 배운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 동료들과 고객들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재의 짧지만 진심 어린 소감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안나 회장의 깜짝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서와 약속했던 20억 원을 이 자리에서 전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 거액을 자신들만을 위해 쓰지 않겠다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안나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억 원에 저의 개인 사재 30억 원을 더 보태어 총 50억 원 규모의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민서와 민재 남매의 성과 이름 한 글자를 딴 유민재단입니다. 강당 안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안나 회장은 유민재단이 앞으로 민서와 민재가 살았던 달동네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과 소외된 계층의 자립을 돕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양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안나 회장에게 이 재단 설립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보훈의 길이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우리 동네 친구들도 배고프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겠네요. 민서의 맑은 목소리가 강당 안을 가득 채우자 엄숙했던 분위기는 이내 감동의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와 민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파른 200개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던 달동네. 단칸방을 떠나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매는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보안팀장으로서 매일 아침 물류센터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직원들의 고충을 살폈고, 민서는 유민재단의 최연소 홍보대사가 되어 어려운 친구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유민재단은 설립되자마자 달동네 입구에 유민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하려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죠. 유민재단이 설립된 후 달동네 아이들은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하며 수돗물로 배를 채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유민 공부방에서는 매일 저녁 구수한 찌개 냄새가 났고, 아이들은 민재 오빠처럼 멋진 보안 팀장이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안나 회장도 바쁜 일정을 쪼개어 수시로 공부방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회장실보다 달동네 아이들과 함께 앉아 된장찌개를 나눠 먹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그런 할머니 옆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며 그들이 가슴속에 품은 슬픔을 읽어내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민재는 승진 후에도 배송 기사들의 휴게실을 가장 먼저 개선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고객의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민재의 이 한마디는 루멘그룹의 새로운 경영 철학이 되었죠. 현장 기사들은 이제 자신들을 소모품이 아닌 루멘의 얼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보안팀장이 된 후에도 자신의 낡은 오토바이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오토바이를 물류센터 입구에 전시해 두었죠. 그것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루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재가 성실하게 만들어낸 배달지도는 루멘그룹만의 배송지도가 되었습니다. 1분 1초라도 더 빨리 그리고 더 안전하게 배달하는 시스템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민재를 보며 꿈을 키우는 젊은 배달 기사들이 늘어났고,
물류 현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활기차게 변해갔습니다. 안나 회장은 민재 남매를 보며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배신할 수 있지만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은 절대로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단다. 그녀는 배신자 최 상무가 남긴 상처를 이 남매를 통해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푸른 눈의 할머니와 달동네 남매가 나눈 기적 같은 인연은 어느덧 루멘그룹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유민재단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달동네 언덕 위로 하나둘씩 켜지는 가로등 불빛처럼 재단은 소외된 사람들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어주었죠. 민서는 이제 단순히 얼굴을 보는 관상을 넘어 사람의 아픈 마음을 만져줄 줄 아는 깊은 지혜를 가진 소녀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민재 역시 현장의 영웅으로 불리며 회사의 핵심 인재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민서와 민재 그리고 안나 회장의 인연은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초고층 빌딩들이 구름을 뚫고 웅장하게 솟아있는 이른 아침, 세계 물류의 심장부라 불리는 루멘그룹 본사 건물의 유리창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이곳은 화려하고 거대했지만 그 안을 흐르는 공기만큼은 따뜻하고 정직했습니다. 이제 여든이 훌쩍 넘은 안나 회장은 은빛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빗어 넘긴 채 창가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5년 전 달동네 단칸방에서 된장찌개 냄비를 사이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던 어린 남매와 푸른 눈의 할머니가 담겨 있었죠. 세월의 흐름에 안나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눈빛만은 민서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맑고 예리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 젊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안나 회장의 수석 고문이자 전 세계 루멘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지목된 유민서였습니다. 10살 꼬마였던 민서는 이제 지혜롭고 기품 있는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꿰뚫어보는 그 깊고 투명한 눈동자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죠. 민서는 안나 회장의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 아침 공기가 차요. 창가에 너무 오래 서 계시면 안 돼요. 민서의 다정한 목소리에 안나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서 왔니? 오늘도 지켜볼 사람이 많겠구나. 안나 회장의 말에 민서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현재 루멘그룹에서 인간 필터라고 불리는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관상학을 현대 심리학과 경영학에 접목해 수만 명의 인재 중 루멘의 정신인 성실과 정직을 갖춘 사람을 골라내는 최종 면접관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민서의 눈앞에서는 숨겨진 탐욕과 비열함을 감출 수 없었죠. 그녀는 15년 전 최 상무와 같은 배신자가 다시는 루멘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지키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대회의실에서는 루멘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인재 영입 면접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민서는 안나 회장의 옆자리에서 조용히 그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한 지원자가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의 성과를 자랑했지만 민서는 그의 인중 끝이 미세하게 뒤틀린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회사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상이었죠. 민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면 경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눈매가 깊고 입술이 도톰하며 정직한 기운을 풍기는 한 청년에게 민서는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이분은 우리 루멘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줄 분이에요. 성실함이 얼굴에 고스란히 적혀 있거든요. 민서의 말 한마디에 안나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과거의 수치를 보여주지만 민서의 눈은 사람의 진심과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면접장에서 보는 것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눈가에 잡힌 주름 하나, 인매의 미세한 떨림 하나에서 민서는 그 사람이 타인에게 베풀었던 정과 정직함을 읽어냈습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인성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민서의 이 철학은 루멘그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면접을 마친 민서는 한국에 있는 오빠 민재와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 민재는 루멘그룹 한국지사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이제는 어엿한 경영인의 풍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장 중심의 경영을 고집하며 배송 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물류 혁신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었죠. 그의 집무실 한 구석에는 15년 전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던 그 낡은 배달 오토바이가 반짝이게 닦여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는 건강하시지? 한국은 이제 유민재단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루고 있단다. 민재의 밝은 목소리에 민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빠, 걱정 마. 할머니는 내가 잘 모시고 있어. 오빠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남매의 따뜻한 대화에 옆에서 지켜보던 안나 회장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안나 회장의 80살 생일을 축하하는 연회가 맨해튼의 밤 경치를 배경으로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저명 인사들이 모였지만 안나 회장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민서의 손을 꼭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은 15년 전 대한민국 경기도에 먼지 날리는 물류센터에서 한 꼬마 소녀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나 회장의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데이터는 제게 최 상무가 완벽한 부하라고 말했지만 이 아이의 맑은 눈은 제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루멘의 미래는 이제 이 아이 유민서에게 맡기려 합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민서는 안나 회장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양부모님이 가르쳐주신 그 따뜻한 정과 정직함을 전 세계 루멘 가족들에게 전할게요. 얼굴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법을요. 민서의 약속에 안나 회장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뒤 여든의 안나 회장은 이제 맨해튼의 노을을 보며 민서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민서야, 관상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가는 내면의 지도란다. 네가 루멘의 지도를 그렇게 따뜻하게 그려줘서 참 고맙구나. 민서는 할머니의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관상이었어요. 안나 회장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민서야. 네가 내 앞에 나타난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운명이었단다. 할머니와 손녀의 유대는 이제 피보다 진한 운명이 되어 루멘의 영원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달동네 단칸방에서 풍기던 된장찌개 냄새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뉴욕의 밤하늘 아래에서 가장 빛나는 성공 신화가 되었습니다. 관상 보는 소녀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된 민서와 그녀의 곁을 지켜준 오빠 민재, 그리고 그들의 진심을 알아본 안나 회장. 세 사람이 만들어낸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한 울림으로 남겨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런 배신자랑 왜 같이 다녀요? 전 세계 물류시장을 손에 쥔 안나 회장 앞에서 달동네 소녀가 던진 한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녀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면 속마음과 앞날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였죠. 안나 회장의 차가운 눈동자가 소녀를 향했습니다. 네 말이 맞으면 20억을 주마. 하지만 틀릴 경우 네 오빠가 해고당하는 것만으로 끝나진 않을 거다. 소녀의 말은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끝자락, 해가 가장 먼저 닿지만 가장 늦게까지 온기가 머물지 못하는 가파른 달동네가 있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200개의 시멘트 계단을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올라가야 겨우 닿는 그곳. 낡은 단칸방에는 세상에 오직 둘뿐인 남매가 살고 있었죠. 18살의 성실한 청년 민재와 그의 하나뿐인 보물, 10살 소녀 민서였습니다. 민재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잠든 여동생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것이 그의 하루 시작이었어요.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수년이 흘렀지만 민재는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동생 민서가 배고프지 않게 남들 하는 만큼은 공부하며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민재의 유일한 꿈이었으니까요. 민재는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루멘그룹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챙겨 입고 낡은 헬멧을 손에 든 민재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타는 오토바이는 단순히 짐을 옮기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동생 민서의 꿈을 실어나르는 희망의 이동수단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박스를 등에 지고 가파른 비탈길을 오를 때면 민재의 무릎은 시큰거리고 어깨는 빠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자신을 보며 배시시 웃는 민서의 얼굴만 보면 그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죠. 시동을 걸자 털털거리는 엔진 소리가 적막한 달동네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민재는 경기도에 있는 거대한 물류센터까지 1시간을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천 개의 상자를 분류하고 다시 오토바이에 실어 골목골목을 누비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한겨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고 가만히 서 있어도 손발이 꽁꽁 어는 그런 날이었죠. 민재는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배달 때문에 몹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정신없이 짐을 챙기던 민재는 그만 평소에 꼭 챙기던 점심 도시락을 책상 위에 두고 집을 나서고 말았습니다. 민서가 오빠를 위해 정성껏 싸둔 소중한 도시락이었는데 말입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민서는 텅 빈 오빠의 자리를 보며 빙긋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는 오빠가 집을 비운 사이 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관상책을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글자보다 그림이 더 많은 그 책을 보며 민서는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몰래 관찰하곤 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코끝이 둥근히 마음이 넉넉하겠구나. 저 아주머니는 눈매가 날카로우니 오늘 조심해야겠다. 어린 소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만 가지 인생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서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속과 앞날을 꿰뚫어보는 관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우리 민서 눈은 보물이다. 사람 얼굴에 다 적혀 있으니 그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민서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자라온 아이였습니다. 할머니의 관상책을 덮고 집 청소를 위해 일어난 민서는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노란 보자기를 발견하고는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차, 오빠가 도시락을 두고 갔네. 민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는 밖에서 밥 사 먹을 돈 아껴서 자기 학원비 보태주는 사람인데 점심도 굶고 한겨울 추위에서 일할 오빠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죠. 민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0살 꼬마가 가기엔 너무나 먼 길이었지만 민서는 야무지게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도시락 꾸러미를 가슴에 꼭 안고 민서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달동네에서 내려와 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며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히터조차 따뜻하지 않은 낡은 버스 안에서 민서는 추위에 언손을 호호 불면서도 도시락 주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며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저기 앉은 아저씨는 오늘 좋은 소식을 듣겠네. 저기 아주머니는 집에 가스 불 조심하셔야겠다.
민서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의 운명이 한 편의 그림처럼 지나갔습니다. 경기도의 거대한 물류센터 근처에 도착하자 민서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건물들과 수백 대의 커다란 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모습은 달동네 소녀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아스팔트 위에는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서의 작은 운동화로는 한 걸음 떼기도 힘든 추위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루멘 물류센터 정문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검은색 코트를 입고 귀에 이어폰을 낀 덩치 큰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반짝이는 비싼 차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길 양옆에 서 있었죠. 민서는 그 삼엄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 만도 했지만 오직 오빠에게 밥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인파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가장 크고 화려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센터 광장에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고 차 문이 열리며 한 백발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서양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기업 루멘그룹을 이끄는 안나 회장이었죠. 안나 회장은 차갑고 냉철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그녀는 데이터와 수치만 믿는 철저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의 물류 현장을 직접 살피러 온 것이었죠. 그녀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있는 최 상무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도시락을 들고 오빠 민재를 찾기 위해 까치발을 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소음과 인파 때문에 오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민재 오빠. 민서가 목청껏 불러보았지만 작은 아이의 목소리는 거대한 기계 소리와 웅성거림에 묻혀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나 회장 일행이 민서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사장과 고위 간부들이 그 뒤를 따르며 앞길을 트기 시작했죠. 보안 요원들이 길가에 서 있던 민서를 거칠게 밀어내려 했습니다. 꼬마야, 위험하니까 저리 비켜. 하지만 민서는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안나 회장 곁에 선 최 상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의 눈에 최 상무의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얇게 비틀린 입술 끝, 그리고 눈썹 끝이 툭 끊어진 그 흉측한 형상.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가장 경계해야 할 배신의 상이었습니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주변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세계적인 회장의 앞길을 막아선 꼬마 아이를 보며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안나 회장 역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동자와 맑은 소녀의 눈동자가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서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서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물류센터에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왜 저런 배신자랑 같이 다녀요? 저 아저씨는 입술 끝이 칼날처럼 얇고 눈썹 끝이 뚝 끊겨서 조만간 할머니 뒤통수 치고 도망갈 관상인데. 그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있던 광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조차 잊게 만드는 서늘한 일침이었죠. 안나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조원의 재산을 굴리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녀였지만 한국의 낯선 물류센터에서 10살짜리 꼬마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나 회장의 차가운 눈동자가 민서를 향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지사장과 수행원들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안나 회장은 살아생전 부모님이 줄곧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린 안나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담긴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안나였기에 민서의 당돌한 외침이 그저 어린아이의 장난으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눈은 여전히 안나 회장 옆에 선 최상무를 향해 있었습니다. 민서의 지목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 최상무의 속마음은 시커먼 숫덩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이미 루멘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거액의 뒷돈을 챙길 완벽한 각본을 짜두었죠. 꼬마 민서의 외침은 그 각본의 첫 페이지를 찢어버린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 거들먹거리며 기사들을 무시하던 최상무가 10살 아이의 말 한마디에 사색이 되어 떠는 모습은 그 자체로 현장의 기사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의 눈이 정말 신통방통하구나. 어쩌면 저 높은 분의 가면에 가려진 진짜 얼굴을 본 것일지도 몰라. 최상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감히? 보안 요원들 뭐 하고 있어? 당장 저거 끌어내지 않고. 최상무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지목한 자신의 얼굴 특징들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일까요?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스쳤습니다. 민서는 최상무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나 회장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줌마, 저 아저씨 인중 비뚤어진 거 안 보여요?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인중이 저렇게 뒤틀린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눈썹 끝이 뚝 끊긴 것도 제 복을 자기가 걷어차고 남의 복까지 뺏어갈 팔자라는 증거예요. 민서의 관상평가는 매서웠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입술이 칼날처럼 얇은 사람은 정이 없고 이익에 따라 금세 배신할 상이며 눈썹이 끊어진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이 박하고 배반할 기운이 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인중이 비뚤어진 것은 마음씨가 바르지 못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청년 하나가 헬멧을 내던지며 달려왔습니다. 바로 민서의 오빠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광장 한가운데서 회장님과 대치하고 있는 동생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달려와 안나 회장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너무 어려서 처음 온 곳이라 정신이 없어서 실언을 한 것이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민재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빌었습니다. 민재의 손등은 추위와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거칠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직장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 민서와 달동네 단칸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동생의 입을 막으며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오빠의 손을 뿌리치며 안나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오빠, 나 실언한 거 아니야. 할머니, 저 아저씨는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공들여 쌓은 탑을 저 아저씨가 한꺼번에 무너뜨릴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10살 아이답지 않은 엄중함과 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조용히 민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상무는 계속해서 보안 요원들을 재촉하며 소란을 피웠고 지사장은 민재를 당장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안나 회장은 손을 들어 그들을 모두 제지했습니다. 광장은 다시 고요해졌고 오직 차가운 바람소리만이 휑하니 울려 퍼졌습니다. 안나 회장은 민서의 맑은 눈망울에서 깊은 진실함을 읽어냈습니다. 안나 회장은 천천히 몸을 숙여 민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꼬마야, 너는 네가 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고 있니? 안나 회장의 질문에 민서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람 얼굴은 속일 수 없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지금 큰 도둑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꼴인데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안나 회장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데이터와 수치만 믿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 아이의 단호한 태도와 구체적인 관상 분석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작은 의구심을 건드렸습니다. 사실 안나 회장도 최근 최 상무가 보고하는 내용들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던 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상무는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민재는 동생을 품에 안은 채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민서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차가운 총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민재와 당당한 민서를 번갈아 본 뒤 최 상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상무는 회장의 시선을 피하며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안나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민서가 지적했던 얇은 입술과 끊어진 눈썹이 그녀의 눈에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나 회장은 수행원들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시찰 일정은 여기까지 한다. 저 아이와 그 오빠를 따로 조용한 곳으로 안내해라. 민서는 오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거친 배다릴로 굳은 살이 박힌 오빠의 손을 잡으며 민서는 안나 회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안나 회장의 지시에 따라 건장한 경호원들이 민재와 민서, 남매를 물류센터 꼭대기층에 있는 VIP 전용 접견실로 안내했습니다. 한겨울에 칼바람이 몰아치던 광장과는 달리 접견실 안은 히터 바람이 따뜻하다 못해 후끈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죠. 사방이 통유리로 된 그곳에 서니 경기도 일대의 드넓은 물류 단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평생 달동네 단칸방에서만 살아온 남매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커다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탁자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홍차 잔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여전히 추위에 빨갛게 언 얼굴로 낡은 패딩 유니폼을 입은 민재와 노란 도시락 보자기 꾸러미를 가슴에 꼭 안은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최 상무는 회장의 옆에 서서 여전히 도끼 어린 눈으로 남매를 노려보고 있었죠.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최 상무였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밑바닥 인생들의 헛소리에 시간을 뺏기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놈은 당장 해고하고 아이는 경찰에 넘겨본 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감히 루멘그룹의 위신을 깎아내리다니요. 최 상무의 목소리는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나 회장은 최 상무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상무,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데이터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눈은 수치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를 말하고 있군요. 안나 회장의 차분하면서도 묵직한 목소리에 최 상무는 흠칫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라고 했니? 너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배신자라고 확신하는 모양이구나.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줌마. 저 아저씨 인중 비뚤어진 거 안 보여요? 저건 속마음이 꼬여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증거예요. 인중이 뒤틀린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민서는 최 상무의 비뚤어진 인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인중은 사람의 성품과 수명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것이 바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신의가 없고